네, 안녕하세요. 채널 NPC입니다. 당신의 주식회 완료되었다. 네, 세 번째 시간이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먼저 저희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회사의 재무적 기초 체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무적이라는 거죠. 재무,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주가와 별개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가지기 위해서 펀더멘탈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주식을 매수한 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네, 정말 편안하게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일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펀더멘탈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펀더멘탈에는 뭐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알기 앞서 기본 재무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재무제표라는 거고요. 재무제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고요.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이 두 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좀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이 회사의 남은 자산은 어느 정도이고 남은 부채는 어느 정도이고 남은 자본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고요. 이제 개인으로 치면 내 통장 잔고 그리고 나의 자산들 정도가 되겠죠. 반대로 손익계산서는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냐에 대한 것이고요. 또 역시 개인으로 치면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봉을 얘기할 때 1년 단위로 얘기를 하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봉을 얼마를 벌었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좀 볼 건데요. 이 매출액은 물건을 총 판 금액이죠. 네,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비용이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안 되실 테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커피를 한 잔에 1,000원씩 10잔을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매출액이 10,000원인 거죠. 한 잔에 1,000원씩 10잔을 팔았으니까. 그런데 나는 커피를 팔기 위해서는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유도 필요하고 원두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요. 커피 머신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길거리에서 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빙 종업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요. 또 계산대도 있어야 되고요. 테이블과 의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게 바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요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영업비용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1,000원씩 10잔을 팔았는데 거기에 든 영업비용이 3,000원이에요. 그럼 나는 7,000원을 번 거죠. 7,000원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그런데 이 영업이익 7,000원을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영업이익에는 영업 외 손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거는 순이익입니다. 그러면 이 영업 외손익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바로 세금이 있습니다. 내가 7천원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돼요. 소득세. 일단 세금 나가고요. 그리고 7천원 중에서 내가 한 1,000원을 빼서 뭐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잘 되면은 나는 영업 외적으로 돈을 번 거고요. 그게 좀 안 되면은 영업 외적으로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영업 외 손익이라고 합니다. 금융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금 그리고 금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영업 외 손익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빼면 순이익이 나와요. 통상적으로 영업 외 손익은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간혹 플러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대박이 터질 수가 있죠. 그럼 세금을 메꾸고도 더 많은 돈을 번 거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빼면 순이익인데 영업 외 손익이 잘 나오면 순이익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이익은 회사가 올해 번 진짜 돈이고요. 그런데 이 순이익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손익계산서 다음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재무상태표를 볼 텐데 여기에 순이익이 나와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재무상태표는 그 회사의 특정 기간, 특정일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본,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공식은 이래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것은 뭐죠? 내 수중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50만원을 빌려서 내 돈 50만원과 합쳐서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 자산은 100만원이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를 100만원짜리 샀으니까. 그런데 내 자산 중에 50만원은 현금 내 거지만 부채는 50만원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지금 내 수중에 있고 자본은 그냥 내 거예요. 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거예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지만 뭐 이런 구분은 뭐 1년 내 처분 가능하면 유동자산이고요. 1년 내 처분 힘들면 비유동자산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현금화 가능 자산이 있고요. 영업 관련 자산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뭐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다음 이제 기업 분석을 진행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현금성 자산, 그냥 현금이에요. 뭐 현금 예금, 금융상품, 뭐 1년 만기 예금 적금 이런 거예요. 금융자산, 뭐 채권 이런 거죠. 투자 부동산, 뭐 시세가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을 산 거예요. 이런 거는 현금화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업 관련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상대가 나에게 갚겠습니다 하는 약속 서류를 내가 받는 거죠. 재고자산은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팔지 못한 거예요. 언젠가 팔리면 난 다시 돈을 받겠죠? 유형자산은 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에요. 뭐 공장, 설비,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재료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 재료는 재고자산이지만 재료 중에서 설비 쪽 재료 그런 거는 좀 유형자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산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허권, 내가 로열티를 준다거나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할 때 이런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뭐 브랜드 자산도 있고요. 그런 게 무형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거는 뭐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기업 분석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다음으로 부채입니다. 부채에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가 있습니다. 역시 1년 내 갚아야 되는 부채는 유동 부채고요. 1년 내 안 갚아도 되는 부채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바로 이자 발생 부채와 이자 미발생 부채입니다. 이자 발생 부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금융 부채예요. 내가 돈을 완납하기 전까지 계속 이자가 쌓이고요. 내가 완납하지 않으면 아마 나의 자산을 압류해서 뭐 돈을 받아낼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계정들은 차입금, 돈을 빌린 거예요. 미지급금, 내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준 거예요. 내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준 거예요. 사채, 역시 돈을 빌린 건데 차입금은 금융기관에서 빌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채는 비금융기관에서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는 내가 뭐 자동차 리스 이런 거예요. 내가 리스비를 주고 이 자동차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리스비를 안 주면 역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자 미발생 부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매입 채무가 대표적인 거죠. 매입 채무. 근데 이자 미발생 부채는 그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봐도 돼요. 중요한 건 이자 발생 부채입니다. 그 이유는 이자 발생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빼면 순부채가 나오는데요. 요 순부채 비율이 이 기업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물론 부채율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일단 뭐 이자 발생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빼면 순부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순부채라는 거는 금융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빼면 순부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금융이에요. 순부채는 금융이다. 자, 자본은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런데 자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눠져요. 자본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뭐 기타. 자본금은 이런 거야. 처음에 기업을 만들 때 내 돈도 있을 거고 또 내 돈 가지고만 다 하진 않고 다른 사람 돈도 받아서 이제 투자금으로 하겠죠.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이 기업을 만들 때 최초의 투자금이 자본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은 내가 계속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아까 순이 기억나세요? 순이. 네,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을 빼고요. 그럼 영업 이익이 나오죠. 영업 이익에서 다시 영업 외 손익을 뺍니다. 그걸 빼고 그러면은 하나가 남아요. 그게 순이익이죠. 순이익에서 또 뭐 몇 가지 조정을 거쳐요. 뭐 배당금도 줘야 되고요. 뭐 또 이런저런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빼주면 포괄 손익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게 쌓이면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 10년 동안 운영이 됐으면 뭐 1년 차에 순이익이 뭐 1,000만 원 벌렸고 2년 차에 1,000만 원 벌렸고 만약에 매년 1,000만 원씩 벌렸어요. 예. 그러면은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익 잉여금은 1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1억이. 그 이유는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니까 여기가 쌓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잉여금은 올해 번 돈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까지 쌓인 돈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기업에 따라 뭐 자본금이 추가로 이제 들어왔으면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건 기업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기업 하나 정해서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건데요. 이 순이익이 회사가 올해 번 진짜 돈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순이익이 다시 이 익령으로 가서 재무상태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다른 펀더멘탈 지표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좀 길었죠. 이거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회계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빼면 순이익이 나와요. 네, 순이익이 나옵니다. 순이익에서 요 순이익이 나중에 이익 잉여금 순이익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자, 이제 재무상태표를 봅시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자산은 뭐라 그랬죠? 자산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자본은 내 거예요. 부채는 갚아야 될 거예요. 자, 자산에서 플러스 A가 되면 공식에 따라서 자본이나 부채 중에 역시 플러스 A가 돼야 되고요. 자산에서 마이너스 A가 되면 역시 자본에서 혹은 부채에서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50만원을 빌려서 제 돈 50만원과 같이 컴퓨터 한 대를 100만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에서 내 자산이 마이너스 50만원 되죠. 현금 50만원 썼으니까. 그리고 뭐가 돼요? 플러스 컴퓨터 100만원이 들어오죠. 컴퓨터 한 대가 지금 100만원이니까. 그러면 자산은 플러스 50만원이 됩니다. 왜냐면 현금이 50만원 없어졌고 컴퓨터가 100만원짜리 하나 생겼죠. 그럼 여기서 뭐가 플러스 되겠어요? 부채가 50만원 추가되죠. 이해되세요? 부채가 그럼 50만원 추가됩니다. 네, 이런 원리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컴퓨터를 100만 주고 샀어요. 근데 나한테 다시 현금이 생겨서 나는 50만원 빌린 부채를 다시 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거예요. 그러면 자산에서 현금이 다시 50만원 사라지죠. 그리고 부채에서 내가 갚아야 될 돈 중에서 50만원이 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갚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이 기본 공식을 이해를 하시고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습득하시지 않으시면 진짜 앞으로 주식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산은
유동자산 플러스 비유동자산이라고 했지만 그걸 알기 전에 앞서 현금화 가능 자산 그리고 영업용 자산으로 좀 나누셔야 돼요. 현금화 가능 자산 기억나시죠? 현금성 자산, 금융상품, 금융자산, 투자부동산 이렇게 있고요. 영업용 자산은 매출 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있죠. 다음으로 부채입니다. 부채도 역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서서 이자 발생 부채와 이자 미발생 부채를 먼저 구분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부채를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나중에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순부채는 이자 발생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금융부채에서 금융자산 뺀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본. 자본은 자본금 뭐였죠? 내 돈 플러스 남돈 합쳐서 투자금이에요. 이익잉여금 뭐였어요? 이익잉여금 순이익에서 몇 가지를 빼고 그러면 포괄손익이 생깁니다.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쌓인 거예요. 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에서 누적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역시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연초 이익잉여금, 보통 기초 이익잉여금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제 순이익에서 뭐 이것저것을 뭐 뺀 거를 다시 더해주면 연말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만큼 이익잉여금이 늘었다는 거죠.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요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해가 안 되셔도 뭐 계속 보시다 보면 결국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그리고 자산이 뭔지 자본이 뭔지 부채가 뭔지는 아셔야 되고요.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이에요. 이거 바꿔 말하면 매출액 마이너스 영업비용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빼면 순이익이에요. 이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고요.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금 플러스 기타를 하면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네, 오늘 아마 좀 내용이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시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뭐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다시 이해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이걸 토대로 기본적인 펀더멘탈 지표들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PER, PBR, PCR, 뭐 PSR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 볼 거고요. 그리고 ROE, ROA, 뭐 ROI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볼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순부채율, 부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네, 내용이 너무 좀 대학 수업 같았죠? 하지만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앞으로 주식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